자, 오늘은 학습지 76쪽 개항 이후의 경제적 변화 중에서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서구 열강, 청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탈에 대해서 쭉 배웠었죠. 1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침탈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경제적 구국운동인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았더니 구국운동과는 상관이 없는 지금 이거 문화파트인데요. 오늘 경제적 구국운동에서부터 학습지 77쪽으로 넘어가 보면 문화사가 조금 있거든요. 근대 문물. 그래서 오늘 78쪽 상단부까지 해서 갈 거기 때문에 여기 문화사에 대한 전차 그림을 하나 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있는 대로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거기 76쪽에 보면 경제적 구국운동, 그래서 첫 번째 1, 상권 수호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조금 더듬어 봐야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내륙 침투가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였었죠? 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모군란을 해결해준 청나라와의 사이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이 되었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바로 내지 무역이 가능하게 된 거였었죠. 그럼 내지 무역이 가능한 것이 청이었는데 그 문제의 최혜국 대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내지 무역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간 상인들이 다 죽어버리죠. 여기 상권 침탈이 확대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중간 상인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 그 개항 초기에는 우리나라 중간 상인들이 굉장한 그래도 이득을 봤었죠. 왜? 거류지 무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청상민 이후에는 내지 무역이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중간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상권이 침탈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저항을 해야 되겠지. 지금부터 그 저항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회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상회사라고 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썩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냥 회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중간 상인들이 서구 열강의 그런 어떤 상인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하기가 상당히 버겁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까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 외국 상인들은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탄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그 근대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저들과 비교할 만한 그런 어떤 경제력은 없다 보니까 굉장한 타격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런 어떤 상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역시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 자본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평안도 상인들이 바로 이들이 한 20명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 우리 자본을 한꺼번에 모으자.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좀 자본을 같이 모아서 하는 게 낫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모여서 만든 회사가 바로 대동상회예요. 대동상회.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동상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최초의 근대적 회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역시 여기서도 장통상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자금을 모아서 출자를 해서 공동의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바로 저들과
경쟁하기 위한 상권을 지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들의 상권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저항을 했으면 어떻게 저항했느냐,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개성상인은 수출입 유통업을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성은 예전부터 인삼이 유명하죠. 근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인삼 무역까지 손을 대니까 이들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라고 해서 저들에게 우리가 이 인삼 판매에 대한 이득을 빼앗길 수는 없지라고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개성 상인들의 상권 유지 노력인데 그래서 유통업을 우리도 열심히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야 되겠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저들 외국 상인들과 우리나라 상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가 뭐냐 바로 이 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철도라든지 이런 게 놓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이거를 유통을 시키는데 바로 뭐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온 그런 대형 선박들을 가지고 있는 외국 세력들과 우리나라의 이런 조그만한 상인들은 도저히 이게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증기선을 좀 구입을 해서 저들과 좀 경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관민합작으로 이운사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바로 운송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송에 대한 이야기, 선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로 이 운반하다 할 때 운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배로 실어 나르는 것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이 세금을 실어 나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형 선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국가와 그 다음에 민이 합작을 해서 이운사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대형 선박들을 구입을 하게 돼요. 서양 선박도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서양 세력들과 경쟁해가는 나름대로의 상권 유지 노력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있었던 바로 이 시전 상인들도 역시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들은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에 있는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들이 상권 수호 운동을 펼쳐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서 방공령으로 봅시다. 자, 76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방공령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방공령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던 거 기억나나요? 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곡물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고 곡물의 무제한 유출 기억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대량으로 수입해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식량 사정이 굉장히 좋지가 않게 돼요. 특히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바로 조일통상장정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에서 일제가 우리에게서 최애국 대우를 가져가기 위해서 바로 이 무제한 유출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수용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거창한 주장을 하면서 바로 방공령의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공령은 너희 그땐 대한제국이 아니네요. 너희 조선에 어떤 그 흉년이 들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곡식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될 때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자기네 영사관에 통보를 해달라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자, 이 조일통상장정의 방공령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일부 지방관 함경도, 황해도 관찰사가 바로 우리 황해도의 곡식이 콩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방공령을 내리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함경도의 관찰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영사관에 직접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부에다 통보를 하고 그러면 정부는
다시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뭔가 분명히 출발할 때는 제대로 했는데 담당 업무자가 그 때를 놓쳐버렸었고, 그런데 그러면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것이 기일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황해도 관찰사에게 야, 내가 실수해서 어떡하지? 기간이 안 맞는데 조금 나중에 할래? 라든지 이런 걸 통보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모르는 함경도 관찰사는 그냥 방공령을 내렸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한 달 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게 되면서 일본의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 방공령은 완전히 철회가 되고 오히려 일본에 11만 엔의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었죠. 안타깝죠. 그렇죠? 자, 학습지 이제 넘겨서 7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근대적 산업자본의 육성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산업들은 주로 대부분이 뭐 간해수공업 아니면은 뭐 그 어떤 그 독립수공업이긴 하지만 대단히 지금 아직은 조금은 연약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서구 산업 자본은 어마어마한 산업 자본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한 나름대로 우리의 근대화 노력들이 여기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으로 나눠서 볼 건데, 산업 자본. 자, 여기 보면 유기, 제철, 면직물 이것은 전부 다 그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기, 유기, 알죠? 그릇. 그 안성 맞춤 할 때 그 유기. 그 다음에 제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 외에 뚝딱뚝딱 만드는 대장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어떤 그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어떤 이런 모양새들을 수공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서양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수공업 기억나나요? 원래는 그 상업자본의 영향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수공업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독립수공업. 이 독립수공업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는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런 어떤 큼지막한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 서구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을 들여오면서 근대화가 추진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기나 제철 분야에서는 조선 유기상회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옷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배틀에 앉아서 그냥 여자들이 밤새 그 뭐 배틀에 앉아서 옷감을 짜고 그런 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왜 대한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외국에 유학생들을 파견해서 기계들을 공부하고 오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하면서 기계들을 이제 서양식 기계들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들여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옷감을 짜는 기계들을 들여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선박은 서양 선박과 대단히 비교했을 때 열악한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증기선들을 들여오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기선 회사들이, 증기선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18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민족 자본들에 의해서 은행들이 열심히 만들어지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들 나름대로의 금융자본 등 나름대로 어떤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주적인 근대화의 모습을 시도해가고 있었으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일본의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 성장을 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모든 어떤 그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폐 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행들이 결국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은 근대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민족 자본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네요. 자, 우리의 어떤 그 일제에 대한 또는 서구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국권 그 수호에 또는 상권 수호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1907년이면 고종 황제가 지금 강제로 퇴위당한 바로 그 해예요. 그 해예요. 자, 바로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범국민적으로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그 배경이 바로 여기 일본에 있네요. 자, 일본이 시설비 명목,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뭐 철도를 놓겠다든지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러일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철도를 놓는 비용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더러. 그럼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막대한 차관을 도입을 강제로 거의 시키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게 돼요. 자, 여기 보면 1,300만 원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1년 예산하고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도 이미 1905년에 가져갔지. 우리 고종 황제는 강제로 지금 쫓겨난 상황이지. 그 다음에 듣자 하니 이렇게 나라의 빚은 어마어마하지. 그렇다 그러면 일본의 나라가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겠네. 적어도 빚을 우리가 나라에서 못 갚는다면 갚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일일이 기부금 시기예요. 일일이 후원금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나라의 빚을 갚아서 국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 이게 바로 국제보상운동이고요. 이것은 대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대구에서 내가 이번에 개를 탈 차례인데 내가 이것을 국가를 위해서 내놓겠소.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들이 대한매일신보, 양기탁이라든지 배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이것을 실게 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이런 국제보상 기성회까지 만들어지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심지어는 아녀자들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굉장한 그 기금을 모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담배도 끊을 거야. 나는 술도 좀 참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자들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폐물도 좀 내가 내야 되겠어. 우리에게 돌반지도 좀 바쳐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돈이 모아지게 되고, 와,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의 빚 갚겠네? 으쌰! 얘들아 힘내! 막 이렇게 됐었거든. 자, 그런데 결국 일제는 이게 성사가 되면 우리나라를 먹겠다라고 하는 것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 가면 뭔가 좀 위협스럽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을, 야, 니네들이 모아놓은 돈, 그거 지금 국채보상운동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 있잖아. 그거를 양기탁이가 지가 혼자 꿀꺽했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야, 우리 애기 돌반지까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술, 담배까지 끊어서 이걸 모았는데 양기탁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은근슬쩍 그런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아닐걸. 일본이 또 이게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잠시 뭔가 이 어떤 이 양기탁에 대한 이제 일단은 투옥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니야. 너 진짜 이거 횡령한 거니? 어디다 감추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2주, 뭐 한두 달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기간이 되게 이제 뭐 1, 2년 이렇게 길어지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한매일신보도 역시 타격을 받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기금 모금해가는 것도 조금은 예전과 같지 않고 이렇게 돼서 결국 중단하고 중단이 되어버렸고, 그때서야 이제 뭔가 됐어 라고 하는 쾌재의 미소를 머금은
일본이 이거는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그때서야 양계탁을 내보내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국제보상운동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부터 일제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경제적 구국운동이었었지만 결국 중단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끝나고 말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경제 파트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문화 파트로 들어왔어요. 문화 파트. 자, 여기 문화 파트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는 간단히 넘어가고 자, 뒷부분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근대화가 되면서 의와 식과 주도 전부 다 예전의 것들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났네요.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옷은 한복이었잖아요. 우리 옷 한복이었는데 이때부터 양복과 양장으로 바뀌어요. 양복은 뭐고 양장은 뭐냐? 남자들의 옷은 양복, 여자들의 옷은 양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단발령으로 인해서 남자들의 머리도 역시 바뀌었네요.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우리의 사랑하는 고종 황제 폐하네요. 자, 이것은 바로 한복 시스템이고요. 양복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머리로 지금 바뀌었죠. 자, 이렇게 두발도 의복도 그 다음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복 시스템에서 양장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식생활도 봤더니 우리나라의 서양식 또는 중국식 일본식 이런 요리들이 음식들이 우리나라에 차차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야. 일본식이나 서양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서양식 건물들만 몇 개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도 있는 명동성당인데 이 명동성당이 바로 이렇게 고딕양식으로 여기 덕수궁의 석조전도 서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 의식주 이외에 여러 가지 근대 문물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연도를 유념해서 잘 봐두도록 하십시오. 자, 연도들을. 자, 첫 번째 교통에 대한 건데요. 전차예요. 전차. 자, 전기로 운행되는 전차. 자, 전차가 최초로 운행된 것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인데 왜 하필이면 서대문에서 청량리였느냐? 자, 이쪽에 명성황후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명성황후의 무덤에 가기 위해서 바로 이 전차를 이용해서 가면서 바로 최초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차가 운행되던 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서울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철도를 보겠는데요. 자, 철도는 1899년에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 다음에 1905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다음에 1906년에 서울에서 의주까지. 그래서 여기 경부선, 경의선은 1905년, 6년인 거 보니까 여러분들 러일 전쟁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철도는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한 면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철도 건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중의 저항이 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철도를 놓기 위해서 여기 봤더니 철도가 지나는 지역에 땅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도 역시 이 철도를 놓기 위해서 바로 철도가 놓이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동원이 되었고 그들에게 어떤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철도로 인한 수많은 어떤 그 불만들이 나오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이 그 러일 전쟁 중에 군수물자를 실어 나른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의병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철도를 놓는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철도 그 철로 밑에 있는 그 왜 나무들 받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빼버린다는 이렇게 해서 수많은 또한 숙청 작업, 처형 작업이 또 일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학습지 한 장 넘겨서 7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인데 우편입니다. 우리 1884년 갑신정변 직전에 우정총국 만들어졌던 거 기억하죠? 근데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폐지되었고, 그러다가 제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때에 우편 업무가 다시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도 우리나라에 놓여지게 되는데 경운궁에 처음 가설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서서히 전화도 확산되어 가고요. 이 전화가 경운궁에 처음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 전화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죽기 사형 집행 5분 전에 살아났다는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김구랍니다. 김구 이제 처형이 딱 잡혔는데, 근데 이제 처형 직전에 고종 황제에게 오늘의 처형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왜 뭔 죄를 지었니 그랬더니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그 일본인이 주막에 가서 막 자랑을 하고 있던 것을 이 청년이 듣고 그를 갖다가 그냥 태권도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다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빨리 살려라 해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결국 살렸다는 그런 굉장히 뿌듯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에요. 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오타네요, 여러분들. 1895년이 아니고요. 1885년이에요. 1885년.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에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 맞죠? 자, 갑신정변에서 그 급진교합파에 의해서 그 민씨 세력들이 죽거나 또는 다치거나 그러는데, 그때 민씨 세력 중에 한 청년이 여기서 중상을 입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그때 당시 그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명성황후가 너의 소원을 말해보시오. 내가 감사의 표시로 들어주겠소. 그래서 바로 병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서양식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이고요. 이 광해원은 바로 얼마 후에 이름이 민중을 구제하는 병원, 그래서 제중원으로 개칭이 되었답니다. 자, 자, 이런 여러 가지 근대 시설들, 그 다음에 근대 문물들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철도가 놓여지고 병원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편리해지게 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 공간의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정확한 시간 파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잠깐 뒤를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미국의 공사 알렌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자,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 철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시간을 맞춰서 타야지 됩니다. 시간을 엄수해야지만 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히 그냥 내가 밥 먹고 가지, 언제 만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확한 시간, 타이밍에 대한 것들이 개념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어도 그 어떤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개념의 시공간 개념의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만,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 철도를 놓기 위한, 그 다음에 전기를 놓기 위한 기술력이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철도를 놓아준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일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침략 목적에 이용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근대의식의 확대, 학습지 78쪽에 있는 근대의식의 확대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사회사 부분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사회사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